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주춤거렸습니다.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11%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전일보다 0.03% 오른 반면 나스닥 지수는 0.23%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ECB의 금리 동결 결정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증시는 0.46% 하락했고 독일 증시는 0.8%, 프랑스 증시는 0.84% 내렸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0.25%로 동결키로 하고 금리를 상당 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지금의 경기부양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2달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금리를 상당 기간 현재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유지키로 했다면서 필요한 경우 ECB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유로존 경제는 0.1% 상장하는 데 그쳤으며 지난달 인플레이션율도 ECB의 목표인 2%에 한참 못 미친 0.8%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ECB의 초저금리 유지 결정은 유럽 경제 회복 속도가 여전히 느리다는 것에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영란은행이 2009년 3월 이후 금리가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영란은행은 이와 함께 양적 완화 조치에 따른 자산 매입 규모도 3,750만 파운드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영란은행이 영국의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됐다는 낙관적인 전망에 따라 현 시점에선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은 지난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3%를 웃돌며 주요 경제국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경기 회복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5,000건 감소한 33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주 전에 34만 5천 건 및 시장 전망치인 33만 5천 건을 모두 하회한 수치로 지난해 11월 말 이후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보다 추세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4주간 평균 청구 건수도 5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미국의 고용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연방준비제도의 부양 정책을 비판하며 공개시장위원회에서 테이퍼링을 주장했던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추가적인 테이퍼링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조지 총재는 지난해 12월 연준이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을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축소한 테이퍼링 결정은 완만했지만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추가 테이퍼링 일정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추가 테이퍼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혼조를 보였습니다. 고용지표가 호조를 나타냈지만 이로 인해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고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신뢰지수가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투자 심리를 살렸지만 ECB의 2달째 금리 동결, 또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구체적인 통화 부양책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실망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달 보름 만에 최저 수준 보이면서 개선되면서 미국의 고용지표가 완연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CB의 기준금리 동결, 그 의미와 또 앞으로의 방향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올해 첫 정례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키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을 전문가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최현기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ECB가 0.25%로 기준금리를 2달째 동결키로 했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지난해 이제 11월에 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25bp를 단행한 바 있고요. 또 그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데다가 최근에 드라기 ECB 총재의 발언 등을 감안한다면
이미 그 제로금리 수준에 근접해 있는 어떤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효과, 어떤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ECB에서는 다소 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기준금리 동결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지속적으로 디플레 우려가 커진다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카드가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말했습니다. 2월과 3월 중 어느 정도 시기가 될 수 있을지 그 시기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드라기 ECB 총재가 이제 최근에 그 유로존 그 디플레이션 우려와 관련돼서 일본식 장기 디플레이션 징후는 없다는 발언을 했고요. 물론 단기간에 있어서는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그 ECB의 그 물가 목표치 수준에는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내놨고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그 모든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강조를 했기 때문에 빠르면 1분기 중 좀 추가 경기 부양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유로존 민간 부분의 그 디레버리징 압력이 높은 상황이고요. 실물 경제 지표의 개선세가 또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1%대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CB의 그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민간 대출이 결국에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가계는 그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은 또 투자를 안 하고 있다라는 점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민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추가 경기 부양책은 좀 1분기 중에 좀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중에 좀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미국식 국채 매입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데 향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지난해 11월 중 이제 OECD가 ECB는 그 미국식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조금 이제 국채라든가 회사채에 좀 자금을 풀어야 한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좀 그러한 가능성들이 좀 나왔는데요. 설령 좀 디플레이션 우려가 해소되지 않더라도 좀 유로존의 어떤 금융권의 구조적인 특성을 살펴보면은 ECB가 미 연준식의 어떤 국채 매입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 매입해야 할 국채 자체가 단일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식 국채 매입을 따라가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의 가능한 시나리오는 지금 ECB의 어떤 마이너스 예치금 금리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드라기 ECB 총재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어떤 그 실물 경제에 대출을 한다는 조건을 부여한 어떤 3차 LTRO 그러니까 장기 대출 프로그램 등이 좀 가장 유력한 어떤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1분기 안에는 ECB의 추가 부양책 LTRO 같은 3차 LTRO가 좀 실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ECB 금리 동결에 대해서 KTB 투자증권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마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ECB의 금리 동결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글로벌 마감 증시 소식 챙겨보고 싶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였고 유럽도 하락 마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초의 증시가 별로 좋지 못하네요. 특히 뉴욕 증시가 다른 여타 국가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것이 이것이 이제 조금씩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S&P 500 지수만 소폭 상승을 했고 그제와 마찬가지로 다우와 나스닥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낙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다우는 0.11%가 내려갔습니다. 16,444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0.23%가 내려간 4,156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강보합세 0.03%가 오른 1838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연초에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큰 변동이 없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주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33만 건으로 예상치 33만 5천 건보다 신청자 수가 줄어든 수치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다 이제 에스터 조지 캔사스 연은 총재가 지난 12월 연준의 테이퍼링 결정은 아주 적절한 조치였고 추가적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야 된다라는 내용을 연설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올해 이제 매파적인 진영인 달라스의 리차드 피셔 총재가 지난번에 연준의 회의 끝나고 나서 테이퍼링 규모는 200억 달러가 적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의외로 많은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현재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줄이는 이 속도를 좀 낼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부담감이 뉴욕 증시 연초 장세를 짓누르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번 주는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 실적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순손실이 23억 달러를 기록했고 주당 순손실은 2달러 19센트로 예상치 보다도 좋지 못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4분기 때는 주당 순이익이 21센트였는데요. 적자로 돌아섰고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해도 주당 순이익이 4센트로 시장 예상치 6센트를 밑도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다 그 알코아는 바레인의 거래업체와 뇌물 공여 혐의로 증권감독 당국의 벌금형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알코아의 실적이 좀 좋지 못한 점 추가적으로 조금 지적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는 현재 ECB가 금리 동결 이후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이런 실망감이 비교적 지수를 좀 끌어내렸습니다. 대표적인 영국의 FTSE 지수는 0.45%가 내려갔고 독일과 프랑스 0.8% 이상의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 증시는 0.3%가 올랐고 스페인은 0.19% 소폭의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대표 증시들이 이 연준의 테이퍼링 이런 우려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는 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 이번 주 미국의 또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고용지표가 개선이 된다면 또 한 번 양적 완화 축소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ECB 금리 동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0.25%로 두 달째 동결했습니다. 이번 ECB 금리 동결이 시사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해 12월에 네. 강동수 앵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1월부터 이제 맡고 계신데요. 네. 그 전에 이제 그 담당 앵커랑 얘기를 했을 때 립 서비스가 이제 안 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대로 이런 것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앞서 최영기 연구원도 뭐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 12월 29일 날 독일의 슈필겔지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여기서 당분간 부양 조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대로 부양 기조는 유지하고 언제든지 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은 점 투자자의 좀 실망을 불러일으킨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드라기 총재가 올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뭘까?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하는데요. 역시 뭐 LTRO 프로그램이 있고 지준 불이율을 좀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마이너스 예금 금리 이런 내용들이 대체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시행될지는 좀 아리송한 국면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분데스방크가 저금리 추세가 계속적으로 리스크 부담을 좀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해 11월에 25bp 금리 인하를 했지만 이것이 깜짝 금리 인하였고 시장이 좀 뜻밖의 금리 인하로 받아들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액션이 집중되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이 시장과의 소통에서 다소 실기한 국면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이제 유로존에 특히 EU를 포함해서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은 비대칭적 성장과 경기 후퇴가 혼조 국면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경제 지표에서도 그대로 현재 좋은 지표와 나쁜 지표가 번갈아서 나타나면서 현재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 이런 점이 드라기 총재가 구체적인 액션에 그 자신감을 갖는데 조금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달째 ECB가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을 했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룸이 거의 없죠, 지금. 네. 0.25%니까요. 결국에는 뭐 지준 불이율을 좀 인하해준다든지, 네. LTRO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로존의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하는 프로그램, 이런 정도가 현재 나올 수 있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그 다음에 중지를 모을 수 있는 현재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이 기준 준칙을 마련하는데도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이제 매끄럽고 쉬운 방법은 유로본드를 발행하면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아일랜드나 일부 국가들은 찬성을 하고 있지만 독일의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유로본드 얘기는 현재 쏙 들어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최근에 지표들을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0.8%밖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디플레 우려, 이런 부분은 상반기 중에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경기 후퇴의 우려감을 좀 낳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드라기 총재는 디플레 우려감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장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저래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현재 그 드라기 총재의 입에서 나온 발언은 이와는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일랜드는 구제금을 현재 졸업을 하고 있지만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경기가 녹록지 못한 상태입니다. 스페인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경기가 이제 조금씩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특히 유로존 18개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효용성이 나타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또한 경제지표가 혼조 국면으로 드라기 총재가 매우 지난해보다도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란은행도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키로 했습니다. 자산 매입 규모도 유주키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영란은행은 현재까지는 네. 실업률이 7% 이하로 내려가거나 금리 수준, 인플레이션율이 2%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상 현재의 기준금리 0.5%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이런 내용들이 계속 현재 터져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일부 주택 시장의 조정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규제책,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어제 발표한 중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5% 상승에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에는 좀 하회하는 수치인데요. 연초에 상해 지수가 좋지 못하죠. 네. 저희가 이제 기다리는 것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얼마로 제시할 것인가. 이게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그 중국의 성향상 1월에서 2월 정도에 좀 나와주기를 바라는데요. 늦으면 3월 달까지도 좀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 수치를 우리가 빨리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위안화와 연동된 원화의 그
그 강세 기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만약에 지난해는 이제 7.5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올해 7%를 제시를 하게 되면 의외로 중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조금 하강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리스크 부담이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중국의 12월 수치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2.5% 상승에 그쳤는데요. 연말에 계절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낙차가 좀 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상보다 경기 하강 리스크가 녹록치 않다, 조금 높다라고 시장에서 좀 분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식료품 가격이 4.7%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22개월 연속 현재 떨어지고 있고 11월 3%, 10월에 3.2%보다 12월 CPI가 2.5%로 낙폭이 좀 컸다는 측면은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감된 글로벌 소식과 또 20의 금리 동결과 시산 의미까지 살펴봤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이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금요일인데요. 한 주간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장에서 옵션 만기일 막판 충격이 있었는데 코스피는 1940선까지 밀려났고 코스닥은 반면에 닷새째 상승 511선까지 올라왔네요. 네, 어저께 시장 자체가 조금 좋은 흐름을 띠다가 네. 후반 들어서 낙폭을 좀 확대시켰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좀 실망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고 설사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이게 만장일치냐 아니면 만장일치가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서 분위기 좀 바뀔 수 있었는데 일단 만장일치로 동결됐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감을 연출시키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 어저께도 장중에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만은 막판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조금 낙폭을 좀 확대했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기간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되고 있었죠. 기관들이 작년 연말에 윈도 드레싱으로 좀 강하게 매수했던 부분들을 이번 1월 옵션 만기 때 좀 쏟아냈던 부분들 시장을 좀 압박을 시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 시장은 좀 약세를 띠면서 마감했습니다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가 대안주로서의 그 매력이 또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로 뛰면서 마감이 됐다는 부분들. 대형 수출주들은 전일장 큰 폭으로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소형주들은 좀 선방을 했었던 것이 어제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 투자 쪽에서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950선을 하회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주 그 코스피 시장을 좀 보신다면은 여전하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이슈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시장 지수 자체로는 지난주에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주는 큰 하락은 없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위태위태하다. 반전을 보이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띄었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더 많았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신다면은 일단은 상승보다는 여전히 1935포인트 정도가 얼마나 잘 지지될 수 있는지 거기에 더 관심이 더 많았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 자체가 녹록치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조정 없이 어쨌든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부분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작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연출시켰습니다만은, 어쨌든 코스닥 시장도 511포인트까지, 어떻게 보면 483에서 515포인트까지 약 3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발생될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 몇몇 종목군들 보신다면은 조금 이상급등의 현상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은 여전히 IT 부품주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기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확연히 달랐습니다. 또 정책 수혜까지 겹치면서 한국전력은 기관의 매수 속에 무섭게 상승하고 있고 네이버는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데 좋았던 종목들 또 나빴던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 구차트로는 네. 한국전력, SK하이닉스, 호텔신라, 차바이오엔, 강원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드 차트로는 네이버, 롯데케미칼, 포스코, 현대모비스, 삼성전자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호텔신라의 무서운 상승이 눈에 띕니다.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구차트 중에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 차이공항, 면세점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급등세를 좀 띄었었죠. 일단은 창의공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3위 정도, 규모를 차지하는, 큰 공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화장품하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출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매출 자체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호텔신라가 작년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뭐 호텔 영업보다는 오히려 면세점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들이고 이것이 이제 인천공항뿐이 아니라 이제 파라다이스가 갖고 있던 부산공항이라든지 그런 지분을 면세점 지분을 다 인수를 하면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폈던 부분들이 실제로 가시화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싱가포르의 그 창의공항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작용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 근처를 육박하기도 했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좀 윗골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한 장중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부분들 본다면은 기대감은 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일단은 매물 돌파를 좀 시도를 하다가 못했다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7만원 초반에서 지지가 되고 충분하게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를 계속 연출했습니다. 전기 인상료 가격이 이제 가시화된다는 것이죠. 이제 실적에다가 4분기서부터 혹은 이번 1분기서부터 거기다가 이제 원전 사태 우려감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고 또 기관의 매수에 이어서 외국인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추세적인 상승세 꺾이지 않고 앞으로 올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모양을 연출시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가 이제 정책 기대감, 그러니까 정부가 의료 복지 서비스를 여전히 3대 중점 가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하고 또 인적 분야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강세를 좀 띄었던 것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배드 종목 좀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좀 성장성이 약간 둔화될 수 있다 우려가 뭐 지난번까지는 라인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또 반대로 성장성 둔화될 우려감으로 좀 약세를 띄었던 부분들이 아쉽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또 포스코 이런 부분들이 업황 회복 자체가 조금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약세를 띄면서 마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금리 동결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가지고 좀 약세를 띄면서 한 주를 마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났고 또 금요일인데 오늘 이번 한 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코멘트 듣고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시장 자체를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는 현금을 좀 늘리면서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좀 종목을 좀 보신다라면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이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전기요금 인상 자체가 이제 4분기 후반서부터 아니면은 올 상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개선 효과 자체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원화 강세, 또 엔화 약세에 대한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는 회사죠.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엔화 대출이 좀 많기 때문에 엔화 약세를 보인다라면 그만큼 대출의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간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외국인이 같이 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수급 자체가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는 주가가 여전히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일단은 조금은 가격적인 부담감이 작용하더라도 좀 매수를 해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끌고 갈 수 있지, 나중에 사야지, 눌리면 사야지 하면 눌리지 않고 계속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36,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1차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일단 4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번 탄력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4만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지금 가격대에서 한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34,5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탈하게 된다면은 21선이 하향 이탈하게 되는 거거든요. 21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거기서는 약간의 리스크 조절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트 민주로 한국전력 기관의 수급이 무섭습니다. 매수 관심가는 36,000원 전후에서 목표가 4만원으로 대응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동섭의 일당백 본격적인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12월 FOMC에서 양적 완화 회의론이 줄을 이뤘고 이달 중 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테이퍼링과 연내 양적 완화 종료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연내 양적 완화 종료를 해야 된다. 매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미국의 또 고용 지표가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 간밤 이제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조금 좋게 나온다면 추구 전략이 가속화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그 FMC 의사록이 공개되고 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네. 이 QE 축소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QE 축소를 하더라도 고용이 계속 증가해서 실업률이 계속 줄어들 거라는 기본적인 연준 의원들의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QE 축소가 올해는 종료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속도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그 ADP 민간 고용이 그 시장 예상치가 20만 명을 하회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23만 8천 명 정도가 나오면서 한 15% 정도가 더 나온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얘기는
실업률이 더 낮아질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실업률이 7%였으니까 이번에 6자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죠. 6자를 보게 된다면 테이퍼링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결국 금리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자넷 옐런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죠. 왜냐하면 자넷 옐런은 원래 비둘기이기 때문에 그가 양쪽 하나에서 매파로 돌변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새로운 유동성 공급이 아닌 기존에 있는 유동성을 재차 시장에 투입하는 방법 중에서 지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QE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결국 실업률 수치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밤 나온 실업률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실업률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 시장의 투자가들은 경기 회복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주가는 QE 축소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유동성 회수 전략이 구사될 때 아마 그때 주가에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지 시간 금요일이죠. 토요일이면은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6%대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 그렇게 된다면 테이퍼링이 더 빨라질 수 있고 또 이는 금리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양적 완화 축소는 좀 주가 하락과는 아직은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를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임스 폴슨 웰스캐피털 매니지먼트 수석 투자 전략가는 상품 시장이 지난해의 부진을 털어내고 올해 호전될 것이란 전망을 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동반 상승하면서 상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선진국인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경제가 회복이 된다면 상품 시장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이 신흥신국이 대상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시장에 대한 어떤 가격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만든다든가 그러려면 그만큼의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게 많이 쓰이죠. 중국의 경기가 막 폭등할 때 그 당시에는 막 구리군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폭등했던 것이 그만큼 어떤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요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설비 투자를 안 하고 누구도 더 이상의 어떤 판매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낮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상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근데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회복되면 주변 국가에 다 회복이 돼서 경기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결국 상품 시장의 가격으로 전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보면 특히 금 가격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시장 일각에서는 2014년도에는 금 가격이 온스당 1,000불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결국에서 아까 말씀한 지준금리 이런 걸 낮춰서 일시에 유동성이 큰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투자 가치가 굉장히 여러 곳으로 다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생긴다라는 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안전자산 선호가 바로 직결되는데 금값, 상품 가격,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구리 가격이나 이런 걸 별로 안 좋게 보는데 저는 또 그렇게 안 봅니다. 오히려 구리나 이런 것도,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도, 상품 시장 가격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또 가격을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품 시장에 대한 신흥국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하시면서 금값과 구리 가격의 상승,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평가된 신흥국 증시가 재평가될 것이며 한국은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올해 세계 증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저께 나온 뉴스고요. 네. 오늘은 또 HSBC가 우리나라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비중 축소 의견이 나왔어요. 네. 이건 이제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른데, 저는 베어링스하고 HSBC하고 어느 쪽이 유리하겠냐면 저는 베어링스 쪽 무리해줍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더 뷰가 상승이라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위기의 기본 진원지를 발원지는 미국이죠. 네. 미국에서 이것이 이제 유로존으로 가서 그것이 다시 중국으로 와서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일본까지 이렇게 다 돌아와서 한 바퀴 돌아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원체 어떤 시장이 크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침체가 되면 미국을 향해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이 할 수 없고, 또 미국과의 어떤 무역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미국에 수출하던 유로존도 역시 어려워지면 다시 또 유로존에 수출하는 나들 또 어려워지고, 또 이게 순환고리가 계속 돌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성장을 하게 되면 유로존도 살 수밖에 없고, 유로존이 살면 중국이라든가 일본이 우리나라나 수출이 많은 나라는 다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그거와 상관없이 경상수지를 흑자를 가져갔다라는 거죠. 이건 대단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22개월, 23개월을 가져가는데, 금융위기가 오고 2, 3년 동안 상당히 어렵다가, 다른 나라가 침체돼 있을 때 우리나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경상수지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살아나고 있다. 그럼 당연히, 경상수지를 많이 내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위기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환율이거든요. 특히 엔저의 영향이 시장에 굉장히 클 거다라고 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이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4천억 정도가 영업이 줄어든 것은 환율 영향도 있다, 그러면서 계속 환율이 시장의 악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엔저가 제 기억으로 옛날에 124엔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기술력도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이 1998년도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겨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일본과 우리가 경쟁 관계에 있지만 전기전자 자동차에서만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서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지금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성장해서 보면서 아시겠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10년에서 20년이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하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역전상 현상. 한번 역전되면 그게 다시 돌아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환율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경제, 미국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시장의 뷰가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면서 통화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정책이 서로 교감을 못한, 한국은행과 정부의 교감이 굉장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서로 교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금리 결정안도 있어서 우리나라 GDP 성장이 4%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전주에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서로 뷰가 다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한국은행의 어떤 독립성을 인정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배가 한쪽으로 해야 되지 선장이 둘이서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행의 어떤 조직 중에서 총재가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 얘기는 조만간 한국은행과 정부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 특히 금통위원도 몇 명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지만 조만간 시장의 뷰를 바꿀 것이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경제 회복을 하고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시장을 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FOMC 회의 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그 대차대조표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양적 완화가. 그러나 효과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리석다고 보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6,500까지 빠졌다가 16,000까지 올라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FRB예요. 그건 돈으로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경기가 살았고 누구나 다 돈을 버는 시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뷰.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마리오 드라기가 어저께 20일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필요시 모든 것을 다 동원하겠다 해서 시장의 방향을 제기했듯이 우리도 요즘 그게 필요한데 그거를 중앙은행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멈춰있던 것이 주가 바뀔 것이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초기 상승 국면에 접어들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위험은 우리나라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시장의 뷰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김동석 이사님께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바로 전에 옵션 만기일 한 1%대로 내려앉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딱 적중했습니다. 1940선까지 밀려났는데 옵션 만기 충격이 막판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나아가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략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저께 옵션 만기 저는 사실 옵션 만기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 때문에 망합니다. 물론 옵션을 매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한테 욕을 하시겠지만 대승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옵션 만기 포지션 때문에 시장이 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국이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가둬놓고 못 가게 했었던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았죠.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다란 말이 있죠. 어저께 우리나라 마지막 주가를 끄집어내는 게 금융투자업자, 우리투자증권에서 한 번에 2,500억이 나오면서 시장을 밀어버렸습니다. 왜 우리나라 기관이 우리나라 시장을 망가뜨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풋에서 255가 매도했다가 이걸 매수로 전환하면서 기관이, 금융투자를 하면서 그 이익을 가져가느냐고 눌렀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속담으로 보면 소탄 대실입니다. 자기 금융투자업자에서 소폭의 몇백억이나 몇십억을 먹기 위해서 시장의 시가총액을 엄청 날려버린 겁니다. 이게 역적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비둬도 가야 될 장을 자기들의 일시수익으로 해서 시장을 망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옵션 만기의 어저께 충격을 다시 되돌릴 것이다. 그리고 추세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난번 9월에 들어왔던 돈, 기관이 12월에 들어왔던 돈은 아직 여전히 멈춰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충격을 준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되돌릴 것이고 또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좀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10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